네, 안녕하세요. 재무관리 과외하고 있는 회계사 벨이라고 합니다. 올해 26년 1차 재무관리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 풀지는 않을 거고 2차에 나올 만한 아니면 조금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만 좀 추려서 풀어보려고 하고, 참고로 전 문항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시면 그 커스의 윤민호 교수님이 촬영해서 업로드 하신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니는 왜 올리냐? 제 영상에서만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도 올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딱히 그냥 앞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세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다. 뭐 그런 거는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고, 10번에서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약간은 이 높고라는 이 워딩이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출제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 나왔는데도 뭐 복수 정답이나 그게 없이 그냥 좀 정답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2차에서도 영업 손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기 순손실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한다. 네. 풀어보면 일단은 이제 A랑 C가 약간 이것 때문에 맞았고, 유동자산이 아니라 이제 고정자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이 이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쭉 좀 가면은, 좀 가서 어디랑 좀 연결이 되냐면 이제 여기랑 연결이 돼요. 이제 이거는 이따가 15번 볼 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고정자산이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아니죠. 네. 그리고 재무구성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해서 5번이었다 뭐 이런 말인데, 11번에서는 뭐 요거 이제 체크를 할 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맞추셔야 했던 거죠. 이거 배당 성향이 아니라 뭐 개수가 뭐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배당 성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세금이 낮은 곳에 더 몰리기 때문에 배당이 더 많은 주식의 가격은 더 낮겠죠. 배당 고병한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었고, 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중에 이제 C랑 D로 좀 보면은,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면 경영자랑 주주의 대리 비용을 얘기를 한 건데, 이 문제에서는 배당을 많이 지급하면 경영자의 특권적 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인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연습서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많이 풀어보면서 좀 체화를 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 신호효과에 따르면은 배당을 줄이면 경영자의 전망이 부정적이죠. 약간 이제 C랑 D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인데, 결국에는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경영자나 이 주주와의 관계를 C랑 D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C랑 D는 좀 체크해볼 만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번은 뭐 요거는 패스를 하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체화를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좀 하고, 13번 너무 전형적이죠? 이것도 패스를 하고, 14번은 이제 1차 주제, 1차에서만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어서 패스를 하고, 이제 15번인데, 15번에서는 이제 요거 4번이랑 5번 좀 체크를 해보면, 저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유동부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뭐 불변이니까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만약에 2차 시험에서 뭐 DCF 관련한 문제가 나올 때 순운전자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유동자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현금 흐름에 반영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순운전자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동부채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유동부채 값이 증가하게 된다면 현금 흐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의 변화값만 나오더라도 순운전 자본을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일단은 할인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특혜 금융의 효과는 캐시플로우에 반영을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일단 특혜 금융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특혜 금융의 효과는 증분 현금 흐름의 개념이지 이자 비용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특혜 금융을 통한 이자 비용의 감소는 이자 비용의 유출이랑은 다른 말이다. 아이고, 글씨가 말이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의 감소는 증분 현금 흐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자 비용의 유출은 할인율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네, 약간 좀 글씨가. 그리고 이거 이제 요즘 1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DCF의 개념으로 푸는 거죠. 근데 항상 1차나 2차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인율이 주어진다거나 매년 몇 %씩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면, 꼭 이런 DCF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쓸데가 없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면 이용해야 되는 정보는 뭐 증분현금흐름이 같다, 그리고 매각 가격은 무화과나게 10억 원이다, 뭐 이런 거 쭉쭉쭉쭉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디다가 풀까요? 사용 중인 장비 A의 설치비는 매몰 비용이죠.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 B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되고, 장비 B의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32억, 연간 운영비 10억, 7%로 할인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58.24억 이어서 틀렸죠. 그러면은 사실 그냥 이만 보고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다 풀어보면 장비 B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의 연간 균등 비용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이렇게 같게 하는 X를 풀면 되는 거니까 1.07에 X는 22.19 마이너스겠네요. 이거 맞고, 장비 B를 지금 도입하는 것보다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러면은 이것만 비교할 게 아니라 A를 교체하는 것도 유리한지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교체 시에 NPV가 0보다 크면 장비 B를 도입을 하는 게 유리한 거고, 근데 교체 시 NPV가 0보다 작으면 장비 B를 도입하면 안 되는 거에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B를 지금 도입하는 거랑 1년 후에 도입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도입을 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이제 증분 현금 흐름을 구해서 NPV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장비 A를 장비 B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증분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해야죠. 그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사용 중인 장비 A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도 있고, 사용하지 않던 장비 B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겠죠. 첫 번째, 사용 중인 장비 A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은, 일단은 제가 매각을 하니까 매각 가격만큼 들어보고, 지금 처분 손익이나 장부가액이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다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도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딱히 뭐 처분 손익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거에 대한 세금 효과도 고려를 할 필요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10억 원에 하고 장비 A의 연간 운영비도 세이빙이 되는데 1년에 15%씩 증가하는 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죠. 그리고 장비 B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증분현금 흐름은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2.19 마이너스 22.19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이거는 현재 시점에 바로 교체를 했을 때, 그리고 1년 후 시점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분의 개념으로 저희가 NPV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일단 1년 후에 파니까, 그리고 연간 운영 비용은 20이 더 절감되나요? 20에 15%만큼 절감되나요? 20에 15%만큼 증가한 값이 세이빙이 되죠. 장비를 팔던 안 팔던, 운영하고 있던 운영 안 하고 있던, 무조건 1년 후에는 20억이고 운영비가 매년 15%씩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가야 된다. 매각 가격의 현금 유입 시기는 1년이 밀렸지만 운영비가 세이빙 되는 금액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1.15의 제곱인 거고, 1년 후부터 반영을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장비 B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용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현금 흐름 자체를 계산할 때에도 증분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했고, 저희가 어떤 투자 안에 NPV가 어디가 더 큰지를 판단을 할 때에도 증분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하면은 제가 이것들 다 상기가 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장비 B를 도입을 할 때 반복적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쭉쭉쭉쭉 가는 거죠. 쭉쭉쭉쭉 가는 거고, 이 22.19는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 이거 연간 균등 비용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은 이게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증분 현금 흐름으로 두 투자안의 NPV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투자안이 더 우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텐데, 장비 B만 반복적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장비 A를 반복적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고민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민을 일단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기는 한데, 어차피 이 두 투자 안에서 A를 교체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여기서 그냥 끊기던 쭉쭉쭉 세이빙 할 수 있던 어차피 다 상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걸로만 계산을 하면은 이때의 NPV는 22.1 플러스 7.953227이고, 이때의 NPV는 그냥 10나누기 1.07이니까 플러스 9.34559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장비 B를 2년 후에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풀 때 파악했던 문제풀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10.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가겠다. 왜냐면 2년 후에 파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플러스 20 곱하기 1.15의 제곱만큼 세이빙이 될 것이고 연간 균등 비용은 22.19만큼 3년도 시점부터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는 상기가 되는 것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거의 NPV는 그러면 10 나누기 1.07에 1.07이죠. 8.7343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이 NPV랑 이 NPV는 두 투자안의 증분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안과 이 투자안 사이에 증분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NPV를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어차피 여기부터는 다 상기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NPV를 통으로 계산하고 이거에 대해서 NPV 통으로 계산하고 이거에 대해서 NPV 통으로 계산하고 저는 이제 지금 바로 풀어봤을 때에는 이 증분 현금 흐름을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 이렇게 풀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거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면 NPV는 플러스 10.053이니까 무차별하지 않고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이 장비 A의 내용 연수가 7년인데 지금 현재까지 3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4년도 시점에 발생하는 이 장비 A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증분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계가 되기 때문에 투자안의 어떤 우위를 계산할 때에는 세 투자안에서 모두 상계가 되기 때문에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 차에 만약에 한 투자안에 NPV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유형으로 나오면은 이 B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연구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지금 어디에서 끊기지 않고 반복해서 교체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연구 7%로 나눠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네, 이제 17번 이제 비율 분석인데 1차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패스를 하고요. 18번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디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인데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 증분 NPV법과 증분 IRR법을 또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이제 내셨는데 이것도 1차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이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거 CAPM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최적 포트폴리오랑 적정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용어의 구분을 안 하고 계셨으면은 지금부터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게 최적인지 접점인지에 대해서 뭔가 명칭을 구분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접점 포트폴리오죠.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위험, 회피 개수에 따른 효용 함수와의 점을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이 달라지냐. 종목은 RF와 이런 문제도 이제 많이 풀어보셨죠. 어떤 투자금이 있으면 RF에 투자하는 비율 그리고 마켓에 투자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 마켓에 투자하는 비율에는 이 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 종목의 금액으로 이 금액 전부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종목이 달라지지 않죠. 그리고 적정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효용 함수로 결정되지 않죠. 무위험 자산과 시장을 구성하는 주식들로 결정이 되니까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낮아질수록 더 위험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용어 구분을 좀 잘 해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과 관계없이 적정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은 동일하냐 여기에서 상상을 해보면 동일하지 않죠.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적정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비율이 작고 이거 CAPM 공부하시면 알 수 있죠. 위험 회피 성향이 낮으면 더 위험 선호할수록 이 적정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비중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무위험 이자를 상승하면 무위험 이자율이 지금 너무 높게 그리긴 했는데 더 높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내 개별 위험 자산의 구성비도 변하냐. 어떤 최적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이때랑 다르죠. 그러면 이제 개별 위험 자산의 구성비도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정 포트폴리오가 달라졌을 때의 구성비를 다루는 내용이 조금 새로운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번인데 이것도 패스를 하면 될 것 같고 21번 이거는 이제 이것도 CAPM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도 2차 그 연습서에서 CAPM을 조금 풀어보면 좀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하나씩 좀 볼게요. 저희가 이것도 풀어야 되니까 저희가 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어떤 A랑 B가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지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관 계수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1보다만 낮으면은 무조건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A랑 B의 기대 수익률이 점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너무 위험 분산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림이 기대 수익률이 같아질수록 이 점에서 만났을 때에도 이 점에서 약간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선의 형태로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항상 A를 50% 투자하고 B를 50% 투자할 때 위험 분산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이니까는 이거는 50%다. 그리고 이 경우 MBP에서 위험 보상 비율 기울기가 가장 크므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라는 거를 저희가 계산 없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을 분해해서 두 자산의 공헌도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 2차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두 자산이 어떤 게 동일하다고 제시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접점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나 한계 분산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 처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이 문제부터 일단 풀어보면 WA, WP, WA, WP가 있고 표준 편차 상황에서 0이래요. 그러면은 네 공분산이 0이니까 오히려 땡큐. 주식 A가 여기 몇 퍼라고 써 있는 거죠? 0.2인가요? 그래서 0.2의 제곱인 0.04이고 0.05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제곱 좀 해줘야겠죠? 25. 그래서 이거 푸시는 법 당연히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부터 해야 되니까 WA, WP 해서 0.04의 WA 0.0025의 WP가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0.04WA의 제곱이 0.0025 WP 제곱이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누면은 지금 저희가 A의 투자 비중만 좀 포커스 잡으니까 얘를 날려야겠죠? 그러면 0.04로 나누면 얘는 0.025 0.06255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은 WA는 0.0625의 루트가 0.25 WP이고 WA와 WP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은 WP는 0.8이고 0.8 곱하기 0.25는 0.2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0.2.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게 동일하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총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처럼 개별 자산이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비중이 동일하다고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공헌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2차 시험에서는 개별 자산의 위험, 공분 자산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이 동일하다라고 제시가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접점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별 자산의 한계 분산이 동일하다고 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MBP의 개념을 이용해서 최종적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C는 이제 MBP 구하는 법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좀 풀어볼게요. WA는 0.3 이거 1이죠 개수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0.3, 0.2 글씨가 너무 날아가는데 네 죄송합니다. 0.7358 이렇게 되니까 CAP 해서 답은 5번. 그리고 이거 22번은 이제 저희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ER인 구하고 마이너스 RF 해서 뭐 베타의 개별 기대 수익률 계산하면 되죠. 그냥 앞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운 건데 조금 생각보다 못 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면은 지금 A는 0.09잖아요. A의 분산은 0.09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베타 A의 제곱에 시장 수익률 분산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전차 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값이 주어졌으니까 시그마 A, 시그마 M에 시그마 AM으로 베타를 구하면 0.9가 나오니까 지금 0.81로 구할 수 있고 0.0323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 비체계적 위험은 0.0576인데 지금 이거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관계수의 제곱이고 1루마인드 상관계수의 제곱인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0.36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0.6이다가 역산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파악을 하시면 되고 0.0576은 0.9의 0.64%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계수인 거. 그리고 이거는 A뿐만이 아니라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 어떤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비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유효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0.0576, 경종계수는 당연히 제곱이니까 0.36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는 거. 그리고 전망이도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신다. 싸고 25번 액면금액과 똑같이 100만 원이고 이자 주기도 1년 똑같다. 채권 X랑 채권 Y의 가격은 각각 110만 원과 90만 원이고 지금 X랑 Y랑 Z도 주어졌는데 Z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요거는 약간 채권에 어떤 정보를 주는 방식, 새로운 방식, 좀 익숙하진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기 수익률을 큰 순서대로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X는 지금 110만 원이 121분의 1 플러스 YTM이니까 1승이죠? 만기가 1년이니까 YTM은 10%인가요? 이겠고 Y는 Y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만기가 좀 기니까. 비교를 해보면 Y는 액면 이자율을 10%인 어떤 채권을 할인했을 때 액면 금액보다 더 낮으니까 일단 10% 이상이겠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또 Z는 만기 수익률이 변하지 않을 경우 채권 Z의 1년 후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만기가 갈수록 액면가로 수렴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재무회계 때도 당연히 다 배우시겠지만 YTM이 10% 이하일 때 액면 금액보다 높은 상태로 발행 시점, 최초 시점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만기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래서 10% 이상 이하 이기 때문에 큰 순서대로는 YXZ이기 때문에 25번에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26번은 듀레이션에 대한 문제. 듀레이션은 1 플러스 R분의 R 이다라는 거. 그리고 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유상환 사채와 상환청구 사채는 누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일반 사채와의 가격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수의상환은 발행자한테 어떤 권리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자한테 더 좋은 거니까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려고 할 것이고 투자자가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 권리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겠죠, 일반 사채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얘기 나온 신용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를 좀 읽어보고 느낀 거는 이제 여러분 신용등급이 참고로 A가 B가 C보다 신용등급이 좋은 겁니다. 사실 이게 상식이냐라는 거는 사실 좀 여지가 있는데 참고로 A보다 AA가 좋고 AAA가 더 좋아요. 이런 건 다 마찬가지고 혹시나 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게 다 있냐 다 되냐 그런 거 아닌데 한 등급에서도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더 플러스가 좋은 거겠죠. 마이너스가 안 좋은 거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여러분 신용등급이 좋다라는 거는 상한 가능성이 즉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낮고 상한 가능성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덜 위험하죠?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낮겠죠. 이런 문제를 왜 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뉴스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뉴스에서 요즘 시사 나오는 건데 전혀 그래서 여러분 아실 필요 없는데 그냥 그걸 저격하는 용어로 좀 만드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5번을 좀 풀어보면 신용등급이 AA인 채권은 수익률이 더 낮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수익률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낮았던 수익률은 높아지고 높았던 수익률은 낮아지니까 높았던 가격은 낮아지고 낮았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AA인 채권은 매도, BBB인 채권은 매수. 네, 잘 들어가 있어서 5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게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김종길 선생님 연습서에 출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고 이거 왜냐면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으니까는 이 개념을 읽으시고 실전 문제 중에 15C의 6페이지인데 교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나요? 실전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물음 1번이랑 2번이 있고 수익률 곡선의 변화에 따른 뭐 적극적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는 요거는 이제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차에 좀 엮기가 돼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28번 이제 이자 기간 구조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은 값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풀어보면은 이것도 왁구 한 번만 딱 잘 잡으면은 쉽게 풀리는 건데 이 왁구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과연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그으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현물 이자율이 높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임의로 저희가 그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습도 예습 풀 때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예시로 한번 저희가 그려보면 여기는 14.04%죠. 그래서 이게 1F2일 것이고 여기가 18.107%고 이게 2F3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0R3, 0
0R1, 뭐 0R2, 0R3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면 0R3은 14%, 1F2는 14.3% 이렇게 되겠죠? 2F3 18%, 0R3, 네, 이거 2번이네요. 나머지는 0Y3이라고 해서 이제 N년 만기 액면체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사실 정확하게 납득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사실 채권 2차 기출 문제 중에 되게 어렵고 되게 좋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김종규 선생님 연습서 기준으로는 15B에 58페이지라고 나와 있고 20년 채권 기출이라고 채권 2차 기출인데 여기에서 물음 4랑 물음 5를 사실 풀어보면 이제 납득이 되는데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현비자의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0R1보다는 크되 0R3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이제 만기 수익률인데 지금 보면은 0R3보다 더 큰 이 F3보다 크다고 했으면 이거 확실히 틀린 말이고요. 0R2는 사실 관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또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차 대비를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 29번 이거 약간 2차에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는 게 제 유튜브에 자장 문제로 올라와 있어요. 2차에 나오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은 그냥 풀면 되죠. 지금 한 계약에 거래단위는 1kg고 52,000원으로 100계약을 매도했으니까는 지금 X계약은 48,000원에 매도했으니 반대 매매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반대 매매라는 말이라든지 현금 정산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단어가 약간 제 자장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차 대비로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만큼 공매도 쇼포지션이었으니까 X 그리고 지금 100계약이죠. 100계약의 나머지 잔여 금액은 1,000원만큼 손실을 받겠죠. 이거의 합이 25만원이니까 X는 이거 풀면 70계약 나오니까 29번은 2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30번도 이게 2차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자장 문제. 아까 저 29번 문제랑 같은 영상에 같은 문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들어가셔라. 이거 뭐 풋옵션의 시간 가치는 음액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콜옵션 시간 가치는 배당을 지급할 때는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이고 지금 이거 D S0 플러스 P-C는 PBX다. 이거 S0 마이너스 D분의 1 플러스 R에 뭐 만기가 있겠죠. 플러스 P-C는 뭐 K분의 1 플러스 R의 T니까 지금 이게 넘어가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안 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3번이다. 그리고 이거 부호도 반대여서 틀렸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배당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31번 이것도 그냥 뭐 기초자산, 콜옵션, 무효 확률 구하고 계산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고 32번 이제 이건데 이 문제 보면서 좀 쎄했던 게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원하는 차입 조건으로 전환. 원하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구조화 금융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이 재무관리 시험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구조화 금융이 뭐냐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검색을 해보면 어떤 투자자가 현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그 투자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뭐 금융기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스왑이라는 게 일단은 파생 상품으로서의 여러 가지 뭐 선물, 옵션, 스왑 이런 게 있고 또 요 분류이면서 동시에 구조화 금융에서도 이런 스왑을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스왑이. 근데 요런 공통 분모에 대한 얘기가 재무관리에서 나왔던 걸로는 뭐 TRS나 PRS 같은 게 좀 있을 것인데 이 CDS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 단어 하나만 보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과대망상이겠지만 조금 뭔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예생 분들은 한 번은 뭐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문장이었고 그리고 기업 3개가 나오는 스왑이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스왑이라는 어떤 금융상품은 구조화 금융도 마찬가지로 어떤 투자자, 어떤 기업, 어떤 스왑 계약 거래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 각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은 통화 스왑이랑 금리 스왑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안을 원하는 차입 조건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왑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게 1안보다 더 유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같은 원화에서 금리만 바꾸는 거니까 금리 수합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 지금 코파랑 5% 이자를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를 좀 쳐볼게요. 계산의 편의상. 수합 계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단 당연히 5% 이자를 수령을 하겠고, 코파를 제공을 하겠죠.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게 상리가 되면 1%니까 X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가 있다. 맞다. 그리고 원화에서 마찬가지로 변동이 고정이 돼야 되니까 변동을 지급하던 거를 받고 마이너스 5%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참고로 마이너스가 양가로 쳐져 있으니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로 이자 지급을 해야 되니까는 더 불리하다. 그래서 Y는 제거가 되고, 얘는 이제 원화랑 달러화랑 교환을 하는 거니까 통화 수합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달러화를 상계를 하려면 여기에서 달러화를 받고 원화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원화가 금리가 5%죠. 달러 6% 똑같으니까 상계가 되고,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하니까 X도 Z도 아니다. 그래서 X만 발휘해서 32번 1번 이렇게 푸는 건데, 이 차에서 뭐 파생 상품이 아니더라도 요 틀을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면 통화 수합이랑 금리 수합을 한 번에 체결을 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죄송한데 글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면은 쉬운 것들은 문제를 뭐 풀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넘어가면은 일단 이 대비 높다라는 워딩은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순운전 자본을 이용해서 저희가 DCF를 할 때 사실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운전 자본의 증감이라고 문제가 제시가 되지 않고,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에서만 증감이 제시가 되더라도 DCF 할 때 해당 현금 흐름의 변동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사실 이 부분이 뭔가 지금 김종일 선생님 연습서에 있는 뭐 대리비용 이론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다르게 뭔가 정보 비대칭 같은 거를 계산 문제로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배당을 많이 지급하면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주의 경영자 감시에서 발생한 대리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용효과에 따라서는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실적에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의 감소는 경영자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암시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이 정도.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M&A 관련해서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13번 푸는 게 아니죠, 이거. 저희 이것도 너무 1차스러운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고, 아까 이거 DCF 평가할 때 말씀드렸던 거, 이자 비용 관련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혜 금융으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는 증분 현금 흐름의 개념이고, 이자 비용의 유출은 실제로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 않고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 두 개 구분을 잘 하자. 개념에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 16번 같은 거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장비 A를 사용 중일 때 장비 B를 교체할 때의 증분 현금 흐름은 장비 A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과 장비 B를 새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을 모두 증분 현금으로 반영해야 되고, 어떤 두 가지 안이 있거나 세 가지 안이 있을 때에는 이 안들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날려서 증분 현금 흐름, 증분 NPV를 또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럼 좀 계산이 빠르거나 편리하거나 그런 말씀. 그리고 연간 균등 비용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하고, 반복 투자를 하더라도 왜 여기에 붙어서 다음 연도에 바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기본적인 개념이 좀 생략을 했고, 이 22.19원이라는 연간 균등 비용에는 지금 이 마이너스 58.24억이라는 NPV에 1년 후부터의 연간 균등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최초 시점에 발생하는 32억 원의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이 문제에서 장비 A의 내용 연수가 7년인데 현재 3년밖에 안 사용했으니까 4년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 연수에 장비 A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세 가지 투자안의 우월성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투자안 모두 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상기가 되기 때문에 본 문제의 계산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만약에 2차 문제에서 각 투자안의 NPV를 구하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이 마지막 내용 연수에 있는 증분 현금 흐름도 화폐 시간같이 반영해서 빼먹지 않고 고려를 해줘야 되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이 상비 B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증분 현금 흐름도 영구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줘야 한다. 왜냐면 반복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네, 19번 CAPM이고, 문제 자체는 너무 많이 풀어야 하는 이 CAPM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5번 같은 선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 2차 신청 들어가서 최적 포트폴리오랑 접전 포트폴리오 갑자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기하고 들어가자. 20번 너무 1차 틱하고, 21번에서는 요 A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어야 했다. C는 MVP니까는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B는 비슷한 방식으로 제시를 할 때 총 3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제처럼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자산이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면 공원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자산의 위험, 공분산 한 단위당 프리미엄이 동일하다고 제시를 한 경우에는 도점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자산의 한계 분산이 동일하다 제시가 되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문제만 본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분해를 해서 공원도가 같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단순히 공식 암기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자산이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비중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서 값을 잘 구해보자 라는 거고, 22번도 너무 쉬운 문제. 23번에서는 결정계수와 1- 결정계수가 어떤 자산이든 어떤 포트폴리오든 총 분산의 비중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결정계수나 이 1- 결정계수를 가지고 이 값들을 역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전방 이론 이거 직관적으로 잘 풀어보자. 25번에서는 이제 뭐 만기 수익률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감각을 좀 잘 가지고 있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26번 패스. 27번에서는 이제 일반 사채와 옵션부 사채의 가격은 결국에는 어떤 거래 상대방에게 권리가 제공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뉜다. 그리고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일단은 뭐 개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더 우세하고, A로 갈수록 신용등급이 우세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수록 제로도 있다. 신용등급이 우세하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고, 여기에서 좀 체크를 했었던 게 이 수익률 곡선이 변화할 때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 C보다 15A-41페이지의 개념을 읽고 15C-6페이지의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면은 이 이자 기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이 0Y3이라고 하는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20년도에 있는 재무관리 2차 기출에 있는 채권 문제에 있는 물음 4, 물음 5번을 풀어보자. 만기 수익률은 현물이자율의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풀어보고 개념 숙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29번은 그냥 이제 풀으면 되는 건데, 2차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할 수가 있고, 이거는 더 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가 영상으로 올린 자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30번도 똑같이 2차 좀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자작 문제 똑같은 영상에 똑같은 문제에 합쳐가 놨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거씩 잘 계산해서 풀면 되는 거였고, 네. 그리고 32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단어가 조금 쎄하지만 조금 너무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다. 2차 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유예생 분들은 수학 관련 좀 기출 문제들 한 번은 좀 더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너무 과한 걱정 같기도 하다. 그리고 그냥 이 본 문제에 봤을 때는 수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이나 현금 유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마이너스 칠 때 괄호에다가 마이너스 치는 거니까는 요게 플러스가 아니라 요것도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하는 거 항상 놓치지 말고, 계산 같은 거는 다 할 줄 아실 테니까 뭐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체크도 해드렸고, 합격 트라인이 너무 낮았어서 재무관리가 뭐 어려웠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이제 제 과외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2차를 동차로 준비하게 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리고 그분들이랑 좀 차이를 좀 두려고 이 영상을 2차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일부러 제작을 해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과외생분들한테는 받으셨겠지만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해설 같은 거는 다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 2차 시험에 시험 한 달 남았을 때가 제 기억상에서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이제 OT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유산소라도 10분 뛰고 와라 하나 말씀드리는 거. 왜냐면은 이 유산소가 너무 중요해요. 스트레스 푸는 거에도 너무 좋고, 체력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기.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특히나 좀 글씨가 좀 너무 날려서 쓰는데, 진짜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외를 듣지 않고 이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셔서 아니면은 구독을 안 하시고라도 들어주시는 분들, 구독을 안 하고 들어주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어야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나 댓글이 나고 그런 건 전혀 필요 없고, 과외를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과외 홍보를 할 마음은 없으니까 구독을 조금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많이 영상 같은 거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간간히 올릴 테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고, 제 채널, 제 영상을 제가 뭐 홍보를 해서던 뭐 이 구전 효과로 알게 되신 분들이던 도움을 좀 받아가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